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오늘은요, 지금 제가 최근에 테스트했던 7500F CPU 가지고 메모리 오버클럭을 한번 해봤는데요. 맨컨이 7500F가 제가 예전에 7800 클럭으로 오버클럭을 했던 7600, 라이젠 5 7600보다 조금 맨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얘가. 그래서 지금 7800 부팅도 가능한데 일단 7600 정도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 CPU 특이사항이 있는데 기어 다운 모드를 디세이블을 걸면 부팅이 7400까지밖에 안 돼요.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전압을 이리저리 바꿔도 안 되고 근데 이게 수율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뭐 한 7600 에네이블로 하긴 했지만 7600에서 안정화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고요. 뭐 이 정도 타이밍은 사실 그 7800 했던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같은 램이거든요. 같은 램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타이밍만 조금 손 봤어요. 클럭을 내리면서 이제 전압을 1.43V 이내에서 TCL이 34까지 두 개 내릴 수 있었고요. 나머지는 별로 사실 조인 게 별로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조인 게 별로 없습니다. RFC나 이제 140 나노세컨드로 맞춰줬고요. 딱히 성능이 7800에서 오버클럭 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좋아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타이밍을 CL을 두 개나 조였지만 아마 RCD 값이 그대로라 클럭 대비 성능이 아마 7800에서 했던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특히 GDM, PDM은 디세이블 가능하긴 한데 GDM이 지금 디세이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오는 그런 성능 차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7600이 7800 세팅한 것보다 성능이 안 나오지 않을까. 뭐 결국 7600 세팅은 사실 이제 램 타이밍 수율만 이렇게 체크해 본 거고, 지금 제가 제일 맨컨 좋은 7600으로 하면은 잘 돼요. 이 GDM, PDM도 디세이블 되고. 그러니까 맨컨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정화 난이도로 볼 때. 조금 이번에 이제 자 우리가 1.0 0.7B 버전부터 해서 1.0.0.7C 버전이 MSI에서 나왔죠. 지금 이 현재까지 이런 바이오스를 만져보면서 제가 벌써 이 CPU만 3개째 교환했고요. CPU만 3개 교환했고 3개 다 써봤단 소리예요. 오버클럭을. 그 다음 메인보드가 B650 어로스 엘리트, 그 다음에 B650 PG, 제가 써본 거 이 바이오스 그 1대2가 풀린 이후에 써본 지금 메인보드만 지금 나열하는 거예요. 이게 MSI, 이게 에즈락, 이게 기가바이트. 벌써 지금 보드만 4개째 써봤어요. 4개. 처음에 이제 어로스 울트라로 테스트했는데 TCL 제로 버그가 걸려가지고 보드를 얘로 바꿨는데 여기서도 TCL 제로 버그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AMD 쪽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AMD에서 수정해줄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즈락 보드를 설치를 했는데 에즈락 보드에서 테스트 하다가 마무리를 못하고 이 P650MA로 넘어갔어요. MSI 거 출시가 돼서. CPU는 이게 지금 1번 썼던 거, 2번, 근데 얘가 7600으로 썼었고, 이걸 왜 굳이 나열하냐면요, 한번 보시라고. X3D로 했을 거예요. 요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CPU를 요렇게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걸 장착을 했다가 이걸로 메인보드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거랑 같이 에즈락 보드를 두 개, 제가 PC 두 대 세팅할 수 있거든요. 요거랑 요거를 두 대를 썼었어요. 두 대를 쓰다가 그 다음에 7500을 갖고 오면서 이 어로스 엘리트를 7500으로 바꾸고 MSI 보드에 7600을 꼽아줬단 말이에요. 이 PG 라이트닝을 드러내고 MSI 거를 바꿨어요. 변천사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지금 에즈락이랑 MSI로 제가 영상 안 올렸잖아요.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일단은 좀 그걸 좀 설명을 하자면 제 790 X3D가 맨컨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맨컨이 그리 좋지 않은데 여기서 지금 7600까지 부팅이 되고 7600에서 안정화가 불가능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안정화가 안 됐는데 조금 아쉬워서, 왜냐하면 어로스 엘리트에서 지금 7800까지 했으니까 7600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열심히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7400으로 내릴까 하는 시점에 MSI 보드가 나왔거든요. MSI 보드가 나왔어요. CPU랑 클럭을 구분하기 위해서 클럭은 요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일 때는 7800 클럭까지 했고, 지금 요거는 7600 클럭인데 이제 GDM 안 되고, (7600) 클럭 실패. 그리고 7400으로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7600이 맨컨이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 이 맨컨 좋은 걸 여기서 여기로 옮겨왔어. 그럼 얘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MSI 보드. 심지어 1.0.0.7C로 나왔단 말이에요.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이거. 부팅 속도 매우 빠름. 매우 빠르다는 건 상대적인 겁니다. 7B인 기가바이트 보드랑 에즈락 보드에 비해서 부팅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와, 얘가 부팅은 지금 맨컨 좋은 거 꽂았잖아요. 맨컨 좋은 거 꽂았잖아요. 부팅이 7400까지 됩니다. 근데 아무리 해도 안정화가 안 돼. 7200으로 내렸거든요. 7200으로 TM5 돌리는 것까지는 했어요. 타이밍을 안 조이고, 덜 조이고. 네, 타이밍을 덜 조이고. 타이밍을 다 조이고 TM5를 돌리는데 자꾸 에러가 나요. 환장하겠네, 진짜. 그래서 이거를 지금 7000으로 내릴까 하다가 이 7000으로 7400까지 되고 얘는 안정화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뭐 저보다 더 높은 값을 성공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저보다 맨컨 더 좋은 거 쓰시거나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저보다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거나. 자, 지금 요 상황까지 왔는데, 자, 인터넷에서 요걸 봤습니다. 요걸 샀어요. 구매했습니다. 이거 구매해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예요. 구매해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하려고. MSI 보드는 요걸로 바꿔서 할 겁니다. 학급 가지고 하자니까 죽겠어요 지금. 학급 가지고 하자니 지금 7200도 안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5번 메인보드를 요걸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근데 지금 이제 이걸로 할 생각을 했더니 짜게 식어가지고 요거 7000으로 내릴까 하다가 지금 이 메인보드를 다시 드러내고 다시 어로스 울트라로 바꿨어요. 이 TCL 제로 버그를 이제 제가 케어할 수 있거든요. 해결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어로스 울트라를 지금 설치를 해서 어로스 울트라에서 7600을 꽂고 이거저거 해보고 있습니다. 엄청 잘 돼요. 역시 장비빨입니다, 오버클럭은.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 어로스 엘리트를 빼고 이 엣지를 거기다 장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 다 ITX 보드죠. 엣지랑 울트라 두 개 가지고 아마 이것저것 재미삼아 해볼 예정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할게요. 좀 재밌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오버클럭은 장비빨입니다. 일단은 장비빨이에요. 장비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장비가 돼야지 어느 정도 클럭이 들어가요. 실력은 둘째치고 실력도 그래요. 장비가 좋으면 쉽게 됩니다. 오버클럭은 장비빨이에요. 어떤 장비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메인보드랑 CPU랑 램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장비빨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더해서 쿨링 환경. 근데 이제 메모리 오버클럭을 1대2를 하려다 보니까, 자 이거 에이수스에서 먼저 풀렸죠. 에이수스에서 풀려가지고 지니보드에서 막 8000 클럭 이렇게 넣고 그렇단 말이에요. 지니보드 엄청 좋은 보드예요. 잘 들어가고 8000 클럭 이렇게 넣는 경우가 이제 나와서 사람들이 이제 1대2 풀려가지고 엄청 고클럭 들어가네 막 이러면서 게임 성능 막 비교를 막 8000이랑 비교를 하고 하시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인데,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했던 기록이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 B650입니다. 어로스 엘리트 보드에서 물론 이제 맨컨 편차가 제일 심해요. 제가 볼 때 이 클럭에 가장 영향을 주는 거는 요 맨컨. 이 맨컨 편차가 매우 심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 요거 있죠. 요거 790X3D 이거 잠깐 빼서 어로스 엘리트 장착해봤거든요. 이 7500 장착하기 전에 7500 하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장착을 했었어요. 와 이거 진짜 안 들어갑니다. 클럭 이걸로 할 때 진짜 클럭이 안 들어가요. 그냥 이거 왜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다가 혹시 가설을 하나 세웠어요. 가설. CCD가 한 개짜리랑 두 개짜리가 고클럭에서 차이가 많이 나나? 이런 가설 하나 세웠는데, 물론 이제 이 가설을 부정하려면 이 CCD 두 개짜리로 고클럭 하신 분이 인증 한 번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거 너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맨컨이 안 좋아도 그렇지 얘가 그래도 7600까지 부팅되고 7400도 가능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물론 근데 얘는 부팅조차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고클럭이. 아무튼 그래서 맨컨 편차가 엄청 심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맨컨 편차가 엄청 심하다고 보고, 실제로 지금 7600이랑 7500만 해도 200클럭 이상 차이 난다고 보여져요. 지금 같은 메인보드에서 같은 메모리를 가지고 오버클럭 했을 때 7600은 7800 클럭이 수월하게 되는데, GDM, PDM 전부 다 디세이블로 걸고도 낮은 전압으로 가능해요. 근데 이 수율이 모자르면 전압을 더 써야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VDD 전압 1.43V는 그렇다 쳐요. CL 값을 주기 위해서 준 전압이고, 다른 전압은 VSOC는 사실 고클럭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얘 1.1V 준 건데 표기상 오류입니다. 이거 B보드 오류 있어요. 기가바이트 B보드가 이게 오류가 있어서 1.2로 나오는 거고, 보시다시피 중요한 거는 VDD Q 전압이랑 그 다음 VDD IO 전압, 여기 안 적혀 있는데 VDD IO도 1.4V 줬거든요. 그 VDD IO 전압과 VDD Q 전압이 맨컨이 좋을수록 더 낮은 값이 들어갑니다. 같은 클럭에서. 그래서 이 CPU 7600으로 7600 클럭을 할 때는 얘가 1.35V에서도 케어가 됐었거든요. 근데 7500F로 하자니 GDM도 안 껐는데 GDM enable 상태에서도 이게 7600 클럭이 1.3으로 안 돌아서 1.4로 올렸어요. 1.4로 올리고 거기에다가 VDD-P도 1.15로 오히려 더 낮췄습니다. 이것도 조정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거의 한계를 쥐어 짜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세팅 한계. 그럼 맨컨 차이가 지금 요놈과 요놈만 해도 거의 200클럭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제가 볼 때 얘보다 맨컨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7500F가 790X3D는 더 안 좋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맨컨 편차가 엄청 심하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막 8000 하는 결과 올라오니까 8000 뭐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7800 쉽게 되네 하고 8000 넣어보는데 8000이 안 돼. 아마도 전압을 더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전압을 1.43V 이상 써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팅은 됩니다. 여기도 부팅되고 얘도 부팅은 돼요. 부팅은 되는데 근데 이제 8000을 기준으로 잡자니 이런 클럭들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7600, 7400, 7200, 7000. 자, 1대1로 하는 오버클럭의 퍼포먼스가 올랐습니다. 이 1.0.0.7b 7C 버전에서 1대1로 했을 때 보통 6200에서 6600까지 보통 200클럭 정도 더 상승을 했어요. 바이오스 이전 버전에 비해서. 1대1로 6200이랑 6600까지 타이밍을 조인 거에 비해서 과연 1대2로 7000클럭과 7200과 7400과 7600 정도로 타이밍을 조이는 게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조금 회의적이에요. 뭐 7000인 800이나 뭐 8000이나 이런 것까지 놓고 봤을 때는 1대1 대비 1대2가 그래도 성능이 뭐 8000이 더 잘 나온다 이런 벤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이거를 과연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7200에서 열심히 얘를 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계속 에러가 한두 개씩 나요. 안 잡히는 에러가. 그래서 전압을 또 바꿔주면 오히려 에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럭을 낮추려고 하자니 야 이거 7000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자 제가 아까 얘기를 잠깐 또 옆으로 샜는데 요거를 장비빨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일단 맨컨 편차가 심하다는 거를 일단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사실 램 수율은 그렇게 크게 편차가 크진 않습니다. 보통 램 수율 편차가 있으면은 보통 50에서 100클럭 정도 차이, 아마 높게 잡아도 이 정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이거 하나 가지고 대세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제가 7800은 가능한데 8000이 자꾸 안 돼. 8000이 자꾸 안 돼. 근데 BCLK로 올려보면은 이게 7950까지 먹는단 말이에요. 7950까지 먹는데 그 이상에서 안 먹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램을 교체해서 만약에 이전에 쓰던 램보다 한 50클럭 더 들어가는 램을 쓰면은 8000까지도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만 가능해요. 이 램 편차는. 그래서 보통 램 수율 뽑기 하시는 분들 보시면 모르겠어요. 그게 제가 에이수스 보드를 안 써봐서 에이수스 보드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인텔에서도 기가바이트 에즈락 에이수스 말고 MSI 이렇게는 다 써봤거든요. 여러가지 종류별로 이미 심지어 거의 다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거의 나오는 결과값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뭐 다른 분들은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제 경우입니다. 근데 사실 제 경우를 무시할 수 없는 게 제가 구매한 램이 벌써 3자리가 넘어가요. 제가 M다이만 만진 게 100개 넘고요. A다이 만진 것도 수십 개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그렇게 많이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차가 크게 안 나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이 맨컨이 막혀 있으면은 아무리 램 갈아 껴봐야 고놈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물론 쿨링 환경도 중요해요. 쿨링 환경이 CPU에 뭐 TM5든 뭐든 이제 안정화 툴을 돌릴 때 그 CPU의 온도를 낮춰줄수록 클럭이 잘 들어갑니다. 맨컨이 개선되는 거예요. 맨컨이 온도를 낮춰줄수록. 그렇기 때문에 맨컨이 개선되면 안 들어가던 클럭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커스텀 순행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버클럭 하시는 분들이. 쿨링 환경도 중요하고요. 이걸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설명드리려고 가장 마지막으로 뺐는데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자, 이제 AMD는 이 1대2로 고클럭 들어가는 거에 초창기입니다, 지금. 거의 천지개벽 수준의 업데이트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클럭을 들어갈 때 필요한 전압값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새로 만들어 가야 되는,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레퍼런스도 별로 부족하고요. 전압 특성도 이것저것 테스트 많이 해봐야 되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참고할 만한 되게 신뢰가 갈 만한 데이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저조차도. 왜냐면 지금 저도 데이터 샘플 계속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해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요거까지 지금 포기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자, 우리는 사실 선례가 있습니다. 선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인텔이 있어요. 인텔도 예전에 CR1T를 썼을 때, 커맨드 레이트를 1T로 썼을 때 얘가 보통 12세대에서 최대 6400까지 1T가 들어갔어요. 보통 6000에서 6400 하이닉스 기준. 어디 뭐 많이 본 숫자죠. 아마 지금 AMD에서 고클럭 뚫린 게 아마 이 그 커맨드 레이트 속도를 조금 늘려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무튼 이게 2T로 넘어가면서 이제 12세대에서 뭐 6600에서 뭐 7200, 뭐 13세대에서 이제 A다이 13세대 플러스 A다이가 풀리고, 6400으로 할게요, 보수적으로. 이렇게 A다이가 풀리면서 여기서부터 7000에서 뭐 8000, 제 기록 기준으로 하자면 8200까지, 저보다 높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안 해봐서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클럭이 올라가게끔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편차가 심하잖아요. 뭐 얘도 그렇지만 얘는 많이 심해요. 제가 써봤던 보드들 중에 가장 안 들어가는 보드는 6800 정도가 안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때려 죽어도 요 클럭은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13세대에서 13세대 플러스 A다이 기준으로 이게 최소가 6800이에요. 13세대 A다이 기준으로요. 6800. 맥스는 몇인지 모르겠지만 7000도 안 들어가는 보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 6800이 그 A다이인데 8기가짜리 있잖아요. 8기가짜리 2개 쓰면은 6800 정도 들어가요. 풀뱅크 아니고 2개 기준입니다. 2개. 그리고 나서 일반적 보드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냐면 6800에서 이제 잘 들어가면 7600 정도 들어가요. 일반적인 보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많이 팔리는 PCL 6레이어 보드에서 6800에서 최대 7600까지. 7600도 엄청 힘들어요. 7600 넣은 케이스가 제 거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수율 좋은 맨컨으로 한번 했었는데, 근데 이 케이스를 국내에서도 본 사례가 한 서너 번 정도밖에 없어요. 뭐 해외까지 따지면 더 있겠지만. 그리고 일반적 보드보다 고급형 보드라고 하면 8레이어, 영어 표현하면 S를 하나 더 붙여주고, 고급형 보드에서는 아무리 안 들어가도 한 7400 정도에서 많게는 8000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인텔의 경우에요. 인텔 13세대.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오버클럭형 보드에서는 7800 정도는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나서 제가 했을 때 8200 정도. 뭐 이거보다 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록상으로 한 8800까지 하신 분 계세요. 에이펙스에서. 이제 제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제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 자 보세요. 이
메인보드의 차이에 의해서도 오버클럭 퍼포먼스가 갈리거든요.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근데 그 메인보드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보드는 보통 사람들이 이슬롭 보드가 오버클럭이 잘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슬롭 보드는 PCB 레이어가 일반 보드보다 두껍습니다. 특히 ITX 보드요. 예, 레이어빨이에요. 레이어빨. 물론 이 슬롯이 두 개인 경우도 무시할 수 없어요. 뭐 슬롯 신호 간섭이라거나 이런 게 4개짜리보다 2개짜리가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슬롯 보드가 어느 정도 영향이 없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게 PCB 레이어입니다. 이 보드에서 그 전압이 클럭이 이동하는 시그널을 레이어가 두꺼울수록 더 잘 그려줘요. 근데 인텔에서 여기 예외가 있었습니다. 이 높은 레이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오버클럭이 겁나 안 들어가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 경우는 설계상 문제로 그 하드웨어 메인보드의 PCB에서 시그널이 전달될 때 주변에 어떤 신호 간섭을 받으면 고클럭 부팅은 돼요. 보통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고클럭 부팅은 계속 에러가 나요. 안정화 툴 계속 돌리는데 계속 에러가 한두 개씩 납니다. 많이 나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하나씩 튀어나와요. 돌릴 때마다. 오래 돌리면 하나씩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고급형 보드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700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고급형 보드로 제가 테스트 했을 때 7000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느 제품인지 말 안 할게요. 근데 자, 이제 AMD로 넘어와서 AMD에서 보면요, 제가 테스트했던 메인보드가, 자 일단 오로스 엘리트, 지금 제가 이걸로 7800 했죠. 7800을 했는데 얘가 PCB가 8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PG 라이트닝, 얘는 제가 얘는 맨컨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 이 보드에도 제가 나중에 이 7600을 한번 꼽아 볼 거예요. 7600을 꼽았을 때 얼마나 될지 궁금해요. 근데 어쨌든 얘도 PCB가 8레이어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MSI 보드가 PCB가 6레이어예요. 어디서 많이 본 숫자죠? 부팅은 되는데 자꾸 에러 나는 거, 이거 같아요. 물론 이제 아닐 수도 있어요. 내피셜인데, 제 생각엔 내피셜인데 가설을 세워야죠. 이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것저것 세팅을 바꿔가면서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얘네들은 잘 안 잡힘. 이거를 보통 어느 정도 차이인지 체감하기 쉽진 않잖아요. 이 소시컬한 놈이 가설 내피셜이라고 하면서 뭔 소리를 짓거리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거 있잖아요. 제가 이거 지금 다시 설치했거든요. 지금 엣지로 가기 전에 이거 다시 설치했어요. 제가 이걸로 얼마나 쉽게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클럭을 영상 하나 찍을 건데, 자 장비빨을 생각보다 못 살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로스 엘리트보다 훨씬 잘 들어갑니다. 이거 7800을 되게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조합으로 어로스 엘리트 때보다 더 쉽게 넣을 수 있어요. 일단 제가 얼마나 낮은 전압에서 이게 어로스 엘리트에서 7800 세팅 잡은 것보다 훨씬 낮은 전압에서 들어가요.
낮은 전압이라고 하면 VDD 전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램 VDD 전압은 CL 타이밍을 주려면은 CL 타이밍을 조이기 위해서는 램 수율에 맞게끔 VDD 전압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맨컨에 따라서 이 VDD-Q 전압하고 VDD-Q랑 VDD-IO 전압을 얼마나 낮은 값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이 돼요. 맨컨 플러스 이런 장비빨에 의해서, 장비빨. 거기서 이제 메인보드에 대한 차이가 크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요게 지금 잘 안 되는 이유는 6장짜리여서 그런 게 아닌가. 그걸 가설로 세우고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산 겁니다. 뭐 가설을 세웠으면 해봐야죠. 네, PCB 10레이어예요. 6장짜리로 하자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단 스펙부터 높인 상태에서 해보려고 엣지를 샀어요.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엣지 테스트 해보고 여기에 7600 꼽아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 에즈락 보드에서도 7600 꼽아서 한번 해볼게요. 같은 CPU로 테스트 해봐야지. 상대적으로 맨컨에 따른 편차도 크기 때문에 CPU가 달라져 버리면은 그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메인보드 퍼포먼스가 얼마나 되는지. 네,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게 여기 고급형 보드에서도 안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그랬죠. 요 예외사항. 그 예외사항이 요 4개 회사, 3개 회사 중에 하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어쨌든 지금 제가 테스트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기가바이트가 잘 들어가는데, 왜 잘 들어가느냐, 뭐 기가바이트가 잘 만들었냐, 그건 아니고요. 뭐 잘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만들기는 에이수스가 제일 잘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에이수스. 네. 얘가 기가바이트가 왜 잘 되냐면 이 엄청 저렴한 어로스 엘리트, 심지어 B650M 어로스 엘리트조차도 PCB를 8장짜리 썼어요. 기가바이트가. 그러기 때문에 생각보다 오버클럭이 고클럭이 수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 한 적 있을 거예요. 제 영상에서 메인보드 얘기를 할 때 제가 이제 PCB 언급을 하면서 지금이야 6000에서 6400 정도로 뭐 맨컨 때문에 막혀 있어서 어차피 도찐개찐이긴 하지만 나중에 고클럭이 뚫리면 말이 달라질 거라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 보드는 예, 이 7000으로 오버클럭을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 1.0.0.7B에서 C 버전 쓰시는 분들, 내 메인보드가 이게 7600 이상 들어갈 각이 안 나올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업데이트 하지 말고 쓰세요. 아니면 업데이트하고 1대1로 쓰시든가. 근데 지금은 부팅 속도가 좀 많이 느려요. 뭐 MSI는 괜찮을 것 같아요. MSI 보드는 부팅 많이 빨라졌거든요. 근데 다른 보드들은 부팅이 아직도 워낙에 느려서 차라리 1대1로 넣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에즈락 보드도 피지 라이트닝 정도 조금 저렴한 보드인데 여기에 8레이어를 써줬어요. 8레이어 들어간 제일 싼 보드입니다. 제가 그거 보고 산 거거든요, 이 보드. 그래서 이거는 이거 잘 안 된 거는 요놈 때문인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요놈이 여기 엘리트 보드에 꽂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놈 때문인 것 같아서 7600을 여기다도 꼽아 볼 거예요. 얘가 되게 바빠요 지금. 맨컨이 좋다 보니까. 제가 사실 7500을 구매를 하면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이 7600만큼의 맨컨이 좀 나와주면은 그러면 2대 동시에 테스트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기대에 충족시키진 못한 것 같아요. 나쁘진 않아요. 7500F 맨콘도 지금 1대1에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얘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거든요. 지금 맨컨이. 근데도 불구하고 워낙에 얘가 좋습니다. 지금 맨컨이. 그래서 맨컨이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 고민되는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버클럭한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참고를 하겠죠. 참고를 하는데 따라했는데 잘 안 돼.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인텔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인텔 영상 올릴 때 클럭 세팅부터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영상에서는 타이밍 잡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그 왜 그랬냐면 이 클럭 세팅 잡는 거는 시스템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클럭 세팅이라고 하는 거는 클럭 전압 세팅, 클럭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전압 세팅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인텔 때는 이걸 제가 미리 그냥 제가 알아서 혼자서 잡아놨어요. 왜냐면 저랑 똑같이 넣어봤자 다른 분들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맨컨 차이 있고 그러면 뭐 시스템 장비 차이, 완전히 똑같은 메인보드에 완전히 비슷한 맨컨을 쓰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 세팅 값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만 참고하시라고 그때 영상을 올려드린 거지. 거의 근데 타이밍 잡는 거야 뭐 시간 투자하면 되는 거고, 결국 고클럭 오버클럭의 꽃은 이겁니다. 클럭에 맞는 전압 세팅을 잡는 게 꽃이고, 이 클럭 전압 세팅은 시스템 수율의 한계 근처로 갈수록 예민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400도 그렇고 7200도 그렇고 안정화가 잘 안 된다 그러고 좀만 바꿔도 오히려 에러가 늘어나고 그랬다 그랬죠. 이게 그런 증상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7200조차도 무리라고 보고 지금 7000으로 내릴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7000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7000도 안 되면 이건 진짜 1대2로 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6400에 1대1로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에즈락도 일단은 7600 꽂아서 해볼 거긴 한데요. 이 7600에서 제가 엄청 시도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7600 될 것 같았거든요. 타이밍을 풀면 돼요. 얘가 타이밍을 욕심을 안 부리면 됩니다. 욕심을 안 부리면 TM5 다 돌아가는 경우까지 있어요. 제가 그걸로 마무리하기 좀 그래서 영상을 안 찍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게 7600에서 타이밍을 안 조이느니 차라리 7400에서 타이밍을 조이는 게 낫겠다 싶긴 한데, 이때도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전압을 좀만 바꿔도 에러가 오히려 증가를 한다거나, 타이밍을 충분히 풀었는데 에러가 계속 나. 타이밍을 충분히 풀었는데 에러가 계속 나는 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AMD는 이 오토 타이밍을 되게 잘 잡아놨기 때문에 타이밍을 풀어가지고 그냥 오토 상태에서 테스트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러가 난다. 그거면 전압 쪽의 문제인 거예요. 전압이 이 클럭을 이쁘게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율이 한계 근처라서 지금 얘가 그래요. 7600 혹은 7800에서 수율 한계 근처 증상이기 때문에 7800은 가끔 부팅도 안 되고요. 됐다 말았다 해요. 7600도 그나마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마무리를 한 건데, 이것도 GDM 디세이블이 안 먹는다. 전압 값을 아무리 바꿔도 얘가 디세이블이 안 먹어요. 7400 정도가 안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맨컨으로는. 그래서 아무튼 맨컨 편차도 엄청 심하고요. 메인보드 차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이 7B랑 7C가 출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에 부풀었는데, 고클럭을 하려고 이번에 AMD 하이닉스 A다이 구매해서 고클럭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텐데,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시면서 메인보드 저렴한 거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메인보드 비싼 거 안 쓰고 메인보드가 싸면은 PCB 레이어가 얇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게 몇 장짜리인지. 예. 보통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품 검색해보고 제품 소개에서 PCB나 레이어 등으로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어로스 B650M 어로스 엘리트부터 8장이고, 기가바이트는 그 이하 버전, 예를 들어
SH3H인가? DS3H나 뭐 게이밍 X 혹은 뭐 K, DS2H 이런 메인보드는 전부 6장짜리예요. 기가바이트도. 에즈락 보드는 B650M PG 립타이드부터 6레이어예요. 그 이하는 전부 다 6레이어. MSI 보드는 지금 국내에서 MSI 보드 사용자 되게 많으실 거예요. MSI B650 왜 많냐면 에이수스는 AS 때문에 조금 그러고 기가바이트는 고주파 때문에 조금 그러고 에즈락은 그냥 좀 그렇다고 MSI 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안타깝지만 MSI 모든 B650 보드가 6레이어입니다. 하나 예외 없이 모든 보드가 6레이어예요. 얘 빼고 ITX 보드 빼고. MSI는 X670부터 8레이어 씁니다. 예. 모르겠어요. 이 8레이어 보드도 한번 사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인텔 때는 다 사서 다 테스트 해봤어요. MSI 보드 다 써봤습니다. 시중에 그 갓라이크 이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거 말고 뭐 에이스, 뭐 카본, 뭐 엣지, 뭐 토마호크 다 써봤어요. 프로A 뭐 에즈락도 한 많이는 아니지만 얘는 사실 다 뻔해서 얘도 한 3개 써봤고 인텔에서 기가바이트는 다 기가바이트 보드도 거의 다 써봤고 그래서 인텔 때 제가 테스트 했을 때도 거의 편차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AMD로 갔을 때도 인텔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AMD 오버클럭에서 랜클럭을 높이려면 메인보드랑 CPU에 뽑기가 필요하다. 장비빨이 좀 필요하다. 장비빨. 그 다음에 혹시 나는 8000 클럭이 잘 안된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7800까지는 그렇다 치고 8000 클럭이 잘 안된다 하시는 분은 요거까지 해야 돼요.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램 수율 탑니다. 램 수율 사실 뭐 7800 정도 넣는 거는 사실 램 수율 편차 별로 없을 거예요. 하이닉스 A다이가 맞다면. M다이 말고 A다이만 맞으면은 보통 7000대는 램 수율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뽑기를 할 때 시금치 램이랑 뭐 흑금치 램 가지고 뽑기 했을 때 수율이 좋은 편이 많았다 해가지고 요새 시금치 램 가격이 과관이더만요. 녹색 램, 그린 램 그거 AS도 1년 반인가 밖에 안 되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가 했더니 수율 좋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걸 많이 사시더라고 또. 근데 어차피 맨컨이나 메인보드의 한계에 이미 직면한 상태에서는 얘는 소용이 없어요. 7000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램 뽑기가. 물론 이 램 차이에 의해서 내가 7400으로 쓰다가 램 바꾸고 7600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떤 경우냐면 램 바꾸기 전에는 7400 정도로 넣었지만 사실 이게 클럭 뎁스가 200 뎁스다 보니까 7400이 아니라 이 램으로 7550 정도까지는 원래 되는데 램을 바꿔서 한 50 정도 개선해서 7600이 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램마다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램 수율이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편차는 램 간 상대적 편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8000에서 뽑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최대 클럭 얘기하는 거야. 최대 클럭 수율이 또 따로 있어요. 이 램이 과연 몇 클럭까지 버틸 건가. 그래서 보통 8000 위에서는 램 뽑기를 해야 됩니다. 8000 위에서는 램 뽑기도 해야 돼요. 물론 이게 된다는 전제하에 메인보드랑 CPU에 그런 수율이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뽑기를 해야 되는데 7000대에서는 뽑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쓰세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7000대에서는 고만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금치, 그 다음에 흑금치, 그게 뭐 잘 들어간다 그래서 뭐 패트리어트 오버클럭 안 들어가느니 해서 커뮤니티에서 그런 댓글 달리는데 그걸 걱정할 레벨이 아닐 거예요. 8000 이상 에이펙스 Z790 에이펙스 쓰는 경우가 아니면 그걸 걱정할 레벨이 아닙니다. 7000대에서는. 그래서
가성비 패트리어트 이런 거 사세요. 싼 거. 아니면 팅그룹 흑금치 이런 거. 나는 정말 고클럭을 목표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지니보드 사고 뭐 맨컴 뽑기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램 뽑기도 하셔야죠.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로스 보드에서 지금 8000이 부팅은 되는데 TM5를 돌리면은 에러가 계속 나요. 그래서 지금 램을 좀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램을 좀 바꿔서 테스트 해보려고 하고 있고, 인텔 대비 클럭이 조금 더 덜 들어가는 느낌이긴 합니다. 인텔 대비.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완전히 스펙이 똑같진 않겠지만 같은 레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인텔보다 조금 더 덜 들어가는 게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은 갈 길이 멀겠죠. 아직은 AMD는 항상 성장형이기 때문에 향후 바이오스가 또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AMD 쪽은 램 타이밍이 오토일 때 충분히 알아서 풀어지기 때문에 오토로 그 클럭 올리면서 테스트 할 때 에러가 나면은 이제 전압 세팅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7800부터 TCL 제로 버그가 있거든요. 이거 AMD에서 바꿔준다 그랬는데 7800 클럭을 넣으면 TCL이 0이 됩니다. 왜 0이 되냐면 7800에서 오토 상태에서 TCL이 64로 측정이 돼요. 64인데 얘가 저장 공간이 6비트라서 6비트는 0부터 63까지를 저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64를 저장하기 위해서 여기 이진수로 여기서 플러스 63에서 플러스 1을 시키면 6개 맞나? 63이 이거거든요. 이진수로 하면 63이 이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원래 이렇게 해야 얘가 64예요. 얘가 64인데 저장 공간이 6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오버플로우 문제라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공학 쪽에서 유명한 문제인데, 결국에 이 6비트가 다 0으로 바뀌면서 이 TCL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TCL 뿐만이 아닙니다. 이 RCD랑 RP도 TCL보다 하나 낮은 값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지 RCD, RP도 8000 클럭부터는 제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걸 오토로 둘 때는 8000이 램 수율이나 뭐 시스템 수율이 충분해도 부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가바이트 말고 에즈락 보드는 조금 다르게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MSI는 아직 테스트 안 해봤고. 근데 이게 기가바이트 쪽에 문의를 했는데 AMD 쪽 문제고 AMD에서 수정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AMD 쪽 문제가 맞아요. 답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8000 클럭 테스트를 하다 보니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TCL 버그, 제로 버그 해결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시모스 클리어 하세요. 시모스 클리어 하고 타이밍을 60 내지 62를 그냥 수동으로 입력하세요. 그러니까 수동 입력한 값을 가지고 더 낮은 값 써도 돼요. TCL은 짝수 써야 되는 거 아시죠? 63보다 낮은 짝수 값을 수동 입력해서 램 트레잉이 돌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TCL 제로 버그가 발생을 하면 왜 시모스 클리어를 하라고 하냐면, 이게 제로 된 상태에서는 타이밍을 아무리 바꿔도 그게 안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모스 클리어를 한번 하고 디폴트 상태에서 수동으로 입력한 상태에서 램 트레이닝이 돌아야지만 정상적으로 들어가요. TCL 제로 버그는 7800 이상 시도하시는 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넣으라는 거예요. 수동으로. 오토로 테스트하지 마시고, 넉넉한 값을 넣고 싶다면 60 내지 62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TRAS 제로 버그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어디서 제로가 되냐면 이제 8000 클럭인데 8000 클럭에서 TRAS가 128이 오토로 들어가는 값인데 128이 이게 0으로 바뀝니다. 자, 이거 128은 몇 비트예요? 자, 7비트 표현이 0부터 127까지예요.
그래서 127이 1111111 7개. 127이 이진수로 표현하면 요건데 여기서 플러스 1을 해서 128을 만들면 그러면은 100000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칸이 8개잖아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7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128인데 요것만 들어가니까 0이 되는 겁니다. TRAS가 8000 클럭에서 0이 돼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CMOS 클리어하고 이번에는 127도 써도 돼요. 128보다 낮은 값. TRAS는 짝수 아니어도 되니까 이거를 낮은 값을 수동 입력. 램 트레이닝 돌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7800에서 8000 시도하시는 분은 AMD에서 이거를 바꿔줄 건데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면 TCL을 맥스 값을 62로 고정시켜 줄 거예요. 몇 클럭을 넣든 간에 맥스 62. 이거는 지금 리포팅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제가 리포팅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바꿔달라고 할 건데 그러면 얘도 아마 맥스 127로 고정해 주겠죠. 예. 또 다른 경우의 수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쭉 훑어보면은 그런 그 경계값, 예를 들어 이 0이 될 수 있는 값이 거의 이 해당 비트 6비트 내지 7비트 혹은 8비트, 9비트, 10비트 이런 비트에 거의 최대값에 근접해야 나오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6비트면 64, 7비트면 128, 그 다음이 256, 512, 1024, 2048, 4096, 8192, 16384 이런 값에 근접한 값이 있어야 이게 조금 저장 공간이 모자르겠다 싶겠는데 제가 쭉 훑어봤는데 다른 값들은 그런 리스크한 값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면 이 RFI가 만약에 플러스 1이 되면 얘가 6536이 되면서 얘가 저장 공간이 이게 몇 비트짜리지? 아무튼 얘가 0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입력이 안 되죠. 얘는 이거 이상 그런 다른 값들이 그런 경계에 있는 값이 보이진 않기 때문에 일단 다른 건 문제될 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1.0.0.7B랑 7C 지금까지 제가 만져본 후기랄까? 그거를 일단 쭉 읊어드렸습니다. 제가 어쨌든 사실상 지금 MSI 보드랑 에즈락 보드 둘 다 지금 안정화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엣지로 넘어갈 거예요. 엣지로 넘어가서 엣지에서 다시 할 거니까 조금 에즈락이나 MSI 보드 좀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글쎄요. 저도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되게 힘들어합니다.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거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 되는 거 가지고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에즈락 보드는 그거 건드려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에즈락 보드에 오버클럭이 안 된다. 에즈락 보드의 고클럭 팁이라고 하면은 그 VDD-P가 오토일 때 얘가 0.95V로 엄청 낮은 값이 잡혀 있어요. 이거를 1V 이상으로 써보세요. 1V에서 최대 1.2V 정도로 써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어떤 값이 가장 핏한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이 VDD-P 전압은 높아서 좋은 값이 아닙니다. 가장 핏한 값을 찾는 게 좋은 거라서. 근데 너무 낮아도 좀 문제가 있어요. 클럭이 높을 때 너무 낮은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1V 이상으로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MSI로 만약에 내가 오버클럭이 잘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자, 팁을 하나 드리면 얘는 VPP 전압이 오토일 때 1.95V예요. 이거 1.8V로 써보세요. 훨씬 나을 거예요. 네. 전압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팁 VSOC VSOC랑 VDDQ, VPP 이 전압들은
높으면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낮되 너무 모자르지 않는 값을 쓰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야 더 잘 돼요. 이게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내가 올릴 수 있는 클럭 퍼포먼스를 깎아먹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 그래요. 그래서 이 값들을 그렇게 높이 안 쓰면 되고, 특히 이 VSOC는요 1대2에서 이 UCLK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얘는 계속 1.1V 써도 돼요. 이 VSOC를 물론 건드려 가지고 좀 더 잘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건드려서 잘 되는 경우면 얘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VSOC 전압을 건드려서 클럭이 이쁘게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VSOC가 클럭을 이쁘게 그리는데 일조를 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전압이랑 조합이 돼서 공교롭게 클럭을 이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전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VSOC를 높였는데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VSOC 전압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1.1V로도 충분합니다. 왜냐면 UCLK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VDDQ는 특정 클럭 올릴 때 최소 값이 VDD 7600부터,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면 맨컨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1.1V로 맥스 7400이고요 1.15V로 맥스 7600이고요 1.2V로 아니지, 반대로 말할게요. 반대로 말하는 게 낫겠다. 민 1.1V, 8000은 제가 아직 테스트가 안 됩니다. 8000에서 계속 에러 나고 있어서. 근데 이 민이라고 하는 값은요, 예를 들어 내가 7600을 시도하는데 VDD-Q 전압에 1.1V 넣지 말란 소리예요. 1.15 정도 넣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7800을 시도를 할 때 VDD-Q 최소값이 1.2V 이상은 줘야 돼요. 물론 맨컨이 안 좋으면 이거보다 더 줘야 됩니다. 근데 맨컨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예를 들어 제가 CPU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하나는 7800도 되고 다른 하나는 7600만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를 했을 때 7400을 쓸 때는 1.1V면 되고 7600을 쓸 때 1.15V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CPU가 둘 다 이 7400이나 7600을 달성하기에 그렇게 무리가 없는 맨컨이기 때문에 그 맨컨에서는 최소값을 1.15면은 얘가 일단은 포스트가 돼요. 근데 1.15보다 낮은 값을 쓰면 포스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높은 값을 쓰라는 말입니다. 또 너무 높다고 정답은 아니에요. VDDQ는. VPP는 사실 이거는 수정해서 그렇게 혜택을 본 경우가 없는데, 일단 너무 높은 건 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 MSI 보드에서 1.95V를 쓰고 있는데 1.8V가 원래 이게 정규 전압이 1.8입니다. 이 VPP 전압을 수정을 해서 VPP 뭐에 관련이 있냐면은 RCD 타이밍이랑 관련이 있는데, 이 RCD 타이밍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도 이 RCD 타이밍을 조이는데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게 1.8에서는 돌리면은 한 3시간 돌아가는데 갑자기 에러가 하나 툭 튀어나와. 근데 그게 다른 거는 이상이 하나도 없는데 이 RCD를 풀면은 에러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조금 높여가지고 그 에러 하나 정도는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RCD가 에러가 너무 많이 난다. 에러가 막 한 10개 이상 나는데 이 VPP 전압 수정해서 한번 잡아봐야지 라고 이렇게 막 수정해도 생각보다 안 잡힙니다. 예. 그래서 사실 VPP는 1.8V 정도 놓고 쓰면 돼요. 만약에 이 VPP를 수정해서 내가 득을 봤다. 그러면 아까 VSOC 얘기한 것처럼 전압이 그 전체적인 전압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VPP 전압에 1.8 이상, 예를 들어 내가 1.8에서는 실패했는데 1.9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 0.1V를 VPP에 주기 위해서 메인보드에서
이쪽으로 전압을 0.1을 할당한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클럭 시그널이 좀 더 이뻐졌다. 그러면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뽀록이죠, 뽀록. 이런 거는. 그렇기 때문에 VPP는 안 건드리시는 게 낫다. 1.8. MSI가 왜 1.95나 때려박아 넣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했네. VDD-P 전압이 영향 굉장히 많이 줍니다. 지금 VDD-P 전압은 지금 아까 한번 잠깐 설명했지만 높을 필요는 없어요. 최소값이 0.8V입니다. 0.8V에서 뭐 높게 쓰면은 뭐 1.25V 뭐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데, 이 VDD-P 전압은 높다고 좋은 전압이 아니에요. 내가 사용하는 클럭에 딱 핏한 전압이 있는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수치 사이에서 예를 들어 낮은 전압으로도 통과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떠냐면 예를 들어 0.85에서 에러가 안 나요. 근데 0.86, 87 올리면 오히려 에러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다가 뭐 특정 지점에서 뭐 부팅이 안 되거나, 근데 그러면은 당연히 전압을 낮춰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전압을 더 높이면 다 갑자기 에러가 점점점 줄어요. 점점점 줄더니 또 높은 값에서 1. 몇 볼트에서 에러가 안 나는 지점이 또 있어. 에러가 안 나는 지점이 또 있고, 또 전압을 쭉 더 높이면은 갑자기 또 에러가 점점 늘어나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VDD-P는 내가 쓰는 클럭과 다른 전압 조합에서 딱 핏한 값이 있어요. 그 값을 찾아 헤매는 게 좋은데, 뭐라 그럴까? 얘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시스템 수율을 한계 근처로 갈수록 예민해지고, 시스템 수율이 넉넉하면은 대충 넣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토 상태에서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를 수정을 했는데, 이 7600 쓸 때는 오토로 두고 썼어요. 오토로 두면 기가바이트는 1.2V나 때려박습니다. 1.2V 때려박고, 에이수스 보드는 한 1.18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에즈락 보드는 0.95V로 오히려 확 낮췄고, 1대1에서는 보통 1V, 1.1V나 1.15V 사이로 다 커버가 됐어요. 6000이든 6200이든 6400이든. 근데 1대2에서는 지금 그거보다 더 높은 전압 1.2V, 1.15, 1.15, 1.18, 1.2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오히려 낮춰서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1V 이하로 깠는데도 갑자기 에러가 더 줄어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전압이에요, VDD-P.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건드리면은 다 깨져요. 아니, 분명히 내가 에러 안 나가지고 타이밍 다 막 조이다가 도저히 에러가 안 잡혀가지고 전압을 건드려 봤는데 그때부터 에러가 엄청 많이 나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인텔 시절에는 전압 세팅을 미리 잡아두면 타이밍은 적당히 조이면 다 들어갔는데, AMD는 타이밍을 조여가지고 성능 개선이 되면 그러면 전압을 더 필요로 해요. 보통 VDD-IO 전압이랑 VSOC 전압을 더 필요로 합니다. 가끔 VDD-Q도 더 필요로 하고요. VSOC는 사실 1대2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은 안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상 VDD-IO랑 VDD-Q 전압을 더 높여야 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을 조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타이밍 문제가 아닌데 에러가 계속 나와. 그러면 오히려 전압을 조금 더 주는 게 영향을 준다. 그 다음에 버미어 때는 이 프록시 값 가지고 많이 케어가 됐는데요. 이거 만져가지고 좀 개선해볼까 열심히 노력해보고 있는데, 부팅 속도도 느려 터졌는데 이걸 테스트 하려니까 세월아 내월하네요. 제대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건 인텔 때 또 인텔에서도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임피던스를 건드리는 게. 근데 이제 고클럭 뚫린 게 보통 프록시 ODT 이게 높아야지 고클럭이 잘 됐었거든요. 버미어 때는, 젠3 때는. 얘는 높아야 되고 다른 DQDS 쪽은 좀 낮은 값. 얘네도 거의 최소 값이에요. DQDS는 낮은 임피던스 쓰고 프록시 ODT는 높은 임피던스를 썼을 때
고클럭에 시도를 할 때 좋았는데, 근데 DDR5 와서는 인텔 때도 그렇지만 별로 이거 수정해서 뭔가 바뀌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꾸면 에러 나지. 이게 트레이닝이 이미 돌아간 값에서 이런 걸 만지면 오히려 트레이닝이 틀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건드린다기보다는 차라리 트레이닝을 다시 돌리는 게 나아요. 트레이닝을 다시 돌릴 때는 트레이닝은 자, 오버클럭 하실 때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를 디세이블로 걸고 하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제 고클럭에선 그래요. 얘 때문에 그래요. 예민해져서. 1대1에 6000대는 문제가 없었어요. 얘를 뭐 리스토어를 디세이블 하든 안 하든 파워다운 모드만 건드리지 않으면 됐었는데, 근데 이제 고클럭에서 가면은 트레이닝을 다시 걸려면은 인텔에서는 패스트 부트라는 옵션을 썼었는데 디세이블로. 근데 이제 AMD에서는 패스트부트가 디폴트로 디스에이블이에요. 얘 디폴트로 디스에이블이기 때문에 그것 영향보다는 메모리 컨텍스트 리스토어라면은 리트레이닝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이 옵션 설명에. 그래서 디스에이블을 해주면 부팅 속도가 더 느려지는 대신 그나마 조금 뭔가 더 잘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PSU 리셋. 인텔 때도 있었죠. PSU 리셋 방식. AMD에서도 가끔 이제 PSU 리셋 해가지고 파워 전압 빼주고 나서 부팅 시키면은 또 잘 되고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상합니다. 지금 고클럭이 쉽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달려야 될 때라 제 영상에서 그렇게 참고할 만한 데이터가 없을 수는 있어요. 초보분들은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싶으신 분들 많을 거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싶으신 분도 많을 건데,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지금 한창 달리고 계신 분들이 참고할 만한 정보가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세요. 저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회사 다니고 애 키우면서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달리려고 지금 PC 2대로 늘렸는데, 녹화용 PC까지 해서 총 3대로 PC를 한 대 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팅 속도가 워낙에 느리니까 진척이 잘 안됩니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부팅 속도가 좀 빨라져야지 뭐 스트리밍을 하든 말든 하는데, 부팅 속도가 느려가지고 뭐 스트리밍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더 해볼게요. 예. 엣지보드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엣지보드 설치하고, 사실 울트라보드 7600으로 7800 이하는 되게 쉬워요. 지금 요거는 수율이 좋아서. 근데 지금 7500F로 꽂으니까 디세이블이 안 먹네. 진짜 왜 이렇게 부팅이 안 되나 했네. 진짜 부팅이 계속 안 되더라고요. 왜 어디까지 부팅되나 했더니 7400부터 부팅이 되더라고요. 디세이블 걸고. 그래서 7600이 왜 부팅이 안 되지? 이거 에네이블로 바꾸니까 7800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전압을 이리저리 요리저리 막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봤는데, 보통 GDM 디세이블 할 때 VSOC 전압이랑 VDD IO 전압을 더 필요로 해요. 더 먹어요. 더 VDD IO 전압이랑 VSOC 전압을 더 먹는데,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UCLK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VSOC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VDD IO 전압인데 VDD IO 1.4V 때려 바꿔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7600에서 GDM 디세이블이 안 먹습니다. 맨컨이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뭐 딱히 이전에 7800에서 했던 것보다 더 낮은 값들이라서 뭐 딱히 뭐 보여드릴 건 없고, 그냥 이 값은 제가 저장용이에요. 이렇게 테스트 해놓고 나중에 요걸로 같은 값을 그대로 넣으면 들어갈 겁니다. 이게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값 세팅해가지고 비교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잡아본 거고, 그래서 아마 한 7400이나 7200도 기가바이트로 해보긴 할 거예요. 그냥 요걸로 할까 아니면 게이밍 X 그 6레이어 보드에 게이밍 X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아무튼
지금 할 게 많아서 엣지로도 해야 되고 요 제일 좋은 맨컨이 지금 대기줄이 길어요. MSI도 대기 중이고 에즈락도 대기 중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테스트 할 게 많아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뽑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더 높은 값을 도전을 하려면. 근데 일단은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7600이 맨컨이 나쁘지가 않아서 얘로 좀 더 해볼게요. 이걸로도 잘 안된다 싶으면 목표한 스텝이 잘 안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뭐 그때 가서 뭐 뽑기를 하든 말든. 근데 지금 사실 조금 애매한 게 뽑기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또 제 말 듣고 뽑기 하시는 분 계실까봐 뽑기하기 좀 애매한 게 자 인텔 14세대 출시 10월 이제 9월부터 루머 나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좀 가치 있는 루머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CPU를 안 사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9월 달부터 사람들이 CPU를 잘 안 살 겁니다. AMD든 인텔이든. 그러니까 뽑기를 하려면 쓴 걸 팔아야 되거든요. 처분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금을 회전하지. 내가 엄청 각부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이 안 되면 답이 없습니다. 혹시 싸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은 그 9월 달에 중고가 한번 노려보세요. 9월 거의 한 말쯤 되면은 중고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때 이제 인텔 14세대 대비해서 뭐 정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사람들이 그 수요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중고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사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별 내용 아닌데 수다를 1시간에 떨었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